네, 문재인 대통령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경축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대립이 극한 상황인 만큼 경축사에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경축사에 담긴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가 긴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 경축사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평화 경제다. 최초로 대통령 경축사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연설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경제와 평화 이 두 개가 주요 키워드로 경축사에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예. 말하자면 경제 강국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반일보다는 그 길, 그리고 나아가서는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구축하겠다. 또 예. 그런 얘기. 또 하나는 평화체제 구축, 평화경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서 남북 분단을 극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참가할 것이고 이것을 네. 계기로 동아시아 우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주요 관점으로 봤습니다. 예. 교수님은요? 글쎄요, 뭐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벗어난 74년 전에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해방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또 다른 역사 갈등,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본이 이제 지금 뭐 WTO 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우리가 이 과거 36년 동안에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임정 100년 그리고 지금 광복 74년 이 정도 된 시점에도 계속 일본과의 그 과거의 36년의 그런 안 좋은 역사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취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2015년 8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여기에 당 대표할 때 이때 당시에 평화경제안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핵심은 결국은 남과 북이 일제 30년 그 이전에 한반도가 한나라였던 그런 남과 북이 같은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된 나라로서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고 오늘 특히 8.15 경축사에서 보았듯이 그 핵심적인 일단을 과거의 어떤 집권하기 전에 당 대표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그런 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두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 이제 오늘 경축식이 열린 장소가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15년 만에 열린 건데요. 장소가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역사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역사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독립 역사성 그리고 그 상징성 그리고 또 우리 선조의 얼과 정신이 깃들여 있는 곳이고 현 시점이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독립의 상징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넘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교량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교량 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그런 국가로 재정립하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돼서 이런 자리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 것이나 조금 더 세분
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새로운 한반도 비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거다. 뭐 지적할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미래지향형입니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물론 자주독립국가고 예. 그 바탕 위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서 맞은 8.15 경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어떤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얘기했던 평화 경제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자리가 오늘 경축사인데 결국은 새 한반도는 평화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평화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 일각에서는 이 평화 경제를 북한과 우리가 경협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어떤 여론도 상당히 있지만 예. 대통령께서 인식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강국들이 봐라.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 무기화하는 시대로 이미 도래해 있고 물론 자유무역 시대는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경제적인 자각력을 키워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오늘의 키워드라고 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걸 인용한 거는 김기림 시인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과 맞서는 나라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아시안 국가의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일본의 경제적으로 맞서서 이렇게 자주를 부르짖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했는데 코리아더라. 네. 그러니까 외신들은 보면 한국이 일본과 맞서서 굴하지 않고 경제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데 대해서 경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이 교량국가 건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는데 네. 단순히 지정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런 신북방 정책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또 신남방 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시안 국가와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나라들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예.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갈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교량, 철도 이런 것이 남북 간에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북한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행동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지금 깨지는 것이 아니나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한반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위치에 와 있고 이런 예. 부분이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철로 문제만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예. 앞으로 저는 이 교량 국가 건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축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경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7년과 18년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경제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글쎄 평화와 경제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안정감이 충족돼 있을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이고 예. 물론 적극적인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인데 소극적인 평화는 백성들이 먹을 것에 충분히 먹고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평화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평화 경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여기서 평화는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서 경제적인 효과를 상당히 키울 수가 있으면 예.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훨씬 더 우리가 강한 경제 강국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평화의 의미인데 예. 제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경제와 평화는 저는 같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이 평화라는 의미는 남과 북이 하나를 합치는 이 평화 통일의 어떤 평화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인 압박, 예.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돼야 된다. 경제 강국으로 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당 대표였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세계의 경제 벨트를 얘기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그리고 평화,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나가 통일이 되고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부터 뛰자. 예.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북한과 동의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또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또 보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 장성혁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평화와 경제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몇 개 날아온다고 해서 바로 대화 모드를 깨고 전쟁 모드로 바꾼다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책 그 프로세스가 냉온탕을 오가게 되면 과거로 또 되돌아갑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그런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의 대화 기조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그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경제와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현재 일본과 이 정체적인 대립이 사실은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평화 시대라면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평화, 사회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이 미사일을 쏘던 그런 긴박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런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데 맞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역행하기 때문에 예. 조금의 그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분명히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잖아요. 네. 지금 뭐 이번에도 이번 경축사 메시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희망을 담은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야당은 실질적인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또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자리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지금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미래의 포괄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관 그리고 민 같이 이렇게 해서 정부와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예. 결국은 이 와중에서 야당과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배출하지 않은 정치적인 반대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나올 수 있고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화두를 서포트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다.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그런 물론 당정 협의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예. 어떤 경축사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집권을 대비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을 대비하는 것은 국정을 비판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해야만이 예.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도 하고 그리고 국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상당히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그러니까 물론 없고 여야의 평가는 지금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야의 평가는 거의 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평가잖아요. 네네. 장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의제로 점점 이 난제가 점점 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대통령의 입장은 한없이 이거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보면 고강도 일본 비판이 상당히 억제됐고 그리고 보면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 어린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여당과 여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이 문제가 결국은 1960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해법이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인데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정치적인 국면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 역으로 경제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을 접고 그리고 과거사 이것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시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대통령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 교수님의 이 대일 메시지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위로 내놓겠느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좀 낮았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당이나 야당 대변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 어떻게 보면 교수의 입장에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것이지만 네. 거기엔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통령이란 권력의 자리는 항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는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항상 전 지적할 그런 용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바로 장 교수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현 시점에서 이 일본하고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굉장히 국민들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올바른 방향, 말하자면 반일에서 그 길로 그리고는 앞으로 협력하는 동아시아로 구상하겠다. 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에 익숙치 않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이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구상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들도 기대하고 감정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지하지만 다만 한 가지 좀 아쉽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후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의 입장은 뻔한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개하기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베 총리도 친가 쪽은 평화주의자잖아요. 근데 외가 쪽을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가 올해 8월 15일이 우리는 광복절, 일본은 뭐 패전일, 또 일본에서는 종전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내왔는데 올해도 뭐 가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근데 반대로 일왕은 깊은 반성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아베는 뭐 당연히 뭐 내놓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아베는 앞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쪽으로 나갈까요? 일본의 전략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은 천황제가 살아있는 국가고 그리고 수상은 내치 아니겠습니까? 내치와 외치하고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서 일본의 왕은 과거에도 꾸준히 일본의 어떤 그 패전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각의 수상은 정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지지층을 위해서 지지층이 있어야만이 대통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일본에서 물론 한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사과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자국적으로 자기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차라리 사과라는 것을 안 하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왕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 분담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아베 스탠스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보를 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본도 사실 한국과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상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하자면 일왕은 항상 사과를 하고 이 내각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멘트를 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일본의 이중성 그 기조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일본의 속성을 이렇게 보면 강자에 굉장히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량 국가로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우뚝 솟는 그런 국가로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되면 일본의 기조는 스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지 저는 일본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도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할 것이다,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다. 수백만 톤인데 100만 톤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그 방류를 하면 1년 만에 다시 우리 동해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공개되면 상당히 일본에서는 큰 타격이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예.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핵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선진국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상당히 핵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예.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환경 단체들로부터는 상당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사는 나라 강대국들이 쓰레기라든가 최근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핵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예.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이 후쿠시마 원전 과거에 뭐 일본의 원전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위험하고 한 번 터지면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돼서 인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뭐 국가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자극적인 것을 이런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금 마찰도 있고 지금 지소미아 폐기도 우리가 지금 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거론도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은 국제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의 우군을 확보하기 차원이고 일본을 압박하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예.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내 어떤 환경단체, 반핵단체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데 항의 예. 방문하고 이러면 일본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그런 어떤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린피스에서 이제 그렇죠. 기고한 네. 거잖아요. 예. 그린피스가 잘 적발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예. 제3자인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데요. 그리고 일본 내부 대학에서 자료를 또 연구했더라고요. 예, 일본의 그런 양심적인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입을 꽉 닫고 있죠. 이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겼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우리나라가 마련했고 네. 가까스로 이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욱 그 법정 시비로 이기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공해졌고 또 예.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오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외신이 벌써 와서 우리나라 자국의 예. 선수나 대표단에 왔을 때 이런 음식 먹어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있거든요. 음식을 준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무기화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않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피스만큼의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제 제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추진되다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점으로 보면 언론에 공개가 된 이후에 이제 무산이 된 거거든요. 좀 어떻게 좀 부담을 좀 느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러나 저는 부담은 느끼더라도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차례 무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 사안은 경제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노력을 예. 우리는 무산됐다고 표현하지 말고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안심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정부의 물밑 노력이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조만간 한중일 외교 장관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면 또 어느 정도 매듭을 조금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길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뭐 미국 지소미아를 통해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싶고 그리고 중국이랑도 또 해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도 하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양쪽에서 다 피해가 있을 때는 예.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정부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전쟁 중에는 적과도 대화를 하고 휴전도 하고 예. 그리고 마크 협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타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